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뒷부분 안 했죠? 한 20페이지. 그리고 오늘 지금 프린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 조금 나눠드릴 거고요. 1시 이후에 책이 온대요. 그래서 책으로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66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고대 사회의 발전. 이거 아무 데나 써도 돼요, 이제? 모르죠? 자, 이제 봅시다. 고대 국가의 성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로는 66페이지고요. 프린트 나눠드렸을 때 페이지는 66페이지고요. 자, 거기 보시면 세계의 고대 사회라고 나와 있죠. 이제 여기는 중국의 역사. 보통 우리가 한국사를 보면서 중국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죠. 전 근대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국의 역사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춘추전국 시대가 있고, 이 춘추전국 시대는 원래는 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원래 중국은 은나라가 우리나라 고조선처럼 가장 오래된 나라고, 그 다음에 주나라고, 그 주나라가 분열된 게 춘추전국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혼란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한 15년 만에 망하게 되고, 그 뒤로 등장한 나라가 한나라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국의 문화의 기반이 되는 나라가 한 나라인 거고요. 이 한 나라의 무제에게 고조선이 멸망당한 거죠. 한무제. 기억나죠, 여러분? 한무제의 침입으로 고조선 멸망. 자, 그리고 나서 이 한이 또 분열이 돼요.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중국이 위촉오 세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진으로, 나중에 이제 삼국시대가 나중에는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이 되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쫓겨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제 동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는 5호 16국 시대가 돼요. 그래서 5호 16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고, 이게 언제쯤이냐면 요게 이제 한 3세기쯤, 요게 한 4세기쯤 되고, 그 다음에 이 5호 16국을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해서 여러 나라들이 형성되는 게, 요 지역을 우리가 요 나라를 북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또 동진이 이어져서 송제, 양진 여러 나라들이 형성되는데, 이거를 남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가 한 5세기 정도부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나중에 수나라가 6세기 넘어가서 통일을 하게 되죠. 6세기쯤에. 자, 그래서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도 또 금방 망해요. 30년 만에. 그리고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했는데, 이게 여러분 67페이지로 넘기시면 표로 나와 있어요. 그쵸? 표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몇 세기 쓴 거는 이 시기별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나머지 인도 문화 발전, 서양의 고대, 뭐 로마 문화 이런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6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한 장 넘기시면 우리나라 고대 사회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은
국가 발전 단계에 대해서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국가 발전 단계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국가 발전 단계에서 군장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맹왕국이 있었죠. 자, 군장 국가라고 하는 건 왕이 없는, 그래서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 형태를 말했고, 연맹왕국이라는 건 군장 국가가 여러 개 모이게 돼서 연합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연맹국가라고 썼네. 연맹왕국.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건 왕국이니까 왕이 존재하긴 하지만 왕권이 약하다. 이게 연맹왕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맹왕국에서 왕권이 세지는 그런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중앙집권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전은 이렇게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첫 번째는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 되겠죠.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는 69페이지 중앙집권국가의 성립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 뭐 그래프라고 해야 돼? 표라고 그래야 돼? 도표라고 그래야 돼? 이런 이제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국가 발전 단계 비교 해가지고 군장국가, 연맹왕국, 중앙집권국가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을 봅시다. 중앙집권국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된 국가를 얘기해요. 그럼 결국에는 중앙집권국가라고 하는 건 왕권이 강화된 그런 국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왕권이 강화된 거를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 중앙집권국가에 여러 가지 특징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특징이 지금 여러분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왕권이 센 국가구나. 뭘 보고 알 수 있냐? 첫 번째,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죠. 왕위의 부자상속. 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니까 원래는 연맹왕국이면 여러 개의 부족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군장국가가 합쳐져서.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군장국가 중에 자, 하나의 부족에서만, 하나의 군장국가에서만 왕이 나와도 굉장히 왕권이 세진 건데, 처음에는 이 왕위 상속이 형제에게 넘어가는 거죠.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형제 상속에서 나중에 부자 상속으로 가게 되면 이 부자 상속이 형제 상속보다 훨씬 더 왕권이 세진 거다. 왜냐하면 이 부자, 즉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훨씬 나랑 가깝거든요. 형제는 나랑 촌수로 따지면 2촌이지만 아들은 나랑 촌수로 따지면 1촌이에요. 자식은. 부모 자식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왕권이 세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왕의 부자상속이고, 두 번째는 율령반포예요. 율령반포. 자, 율령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법은 예전에도 있었죠. 예를 들면 고조선의 8조법이 있었고 부여의 4조목이 있었고 고구려의 일책시비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령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면 죽인다. 이런 형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형법 플러스 행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법이라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거와 관련된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율령반포와 관련된 것들이 관등제를 조직한다든가 공복제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법, 그런 걸 율령이라고 하고, 이렇게 율령을 반포했다는 건 기틀이 다져졌고 체제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국가의 틀이 잡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되면 왕권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령반포가 즉 중앙집권국가 왕권이 세졌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불교 수용이에요. 불교를 수용하게 되면 이 불교 수용도 왕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죠.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가 왜 왕권 강화냐? 불교라고 하는 사상에는 왕즉불 사상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있고요. 왕즉불은 왕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왕한테도 충성해라. 이런 의미고, 또는 업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생에 업을 잘 쌓아야 이번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난다. 그러면 지난번 생에 업을 잘 쌓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업을 잘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왕인 거지. 제일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에게 그 사람이 누리는 특권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사상이 되는 게 바로 불교예요. 쉽게 말하면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교가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수용했다는 것도 곧 왕권이 강화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안으로 다져진 힘을 밖으로 뻗치면 되겠죠. 뻗어 나가면 그게 영토 확장이고요. 이런 영토 확장을 통해서 국경선이 명확한 국가들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겼을 때는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경선이 명확한 국가가 영역 국가예요. 그래서 영역 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죠. 왕위의 부자 상속, 율령반포, 불교 수용, 영토 확장. 이런 것들이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삼국시대니까, 고대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마다 왕위의 부자 상속이 됐던 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율령반포를 했던 왕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불교 수용을 했던 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나라별로 정리를 좀 하실 필요도 있다. 그게 여러분 70페이지에 나오는 삼국의 중앙집권화 과정이라고 하는 요 표가 되겠죠. 그래서 나라별로 이런 것들이 등장한 왕이 누구냐, 기틀 마련, 율령반포, 불교 공인 뭐 등등 해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삼국을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여기가 만약에 빈칸이라고 하더라도 다 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자, 그래서 삼국의 중앙집권화 과정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삼국의 성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72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72페이지. 삼국의 성립 과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국의 성립 과정에서 맨 처음에 초기 고구려라고 나와 있죠. 자, 삼국의 성립에서는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와 그리고 가야. 그래서 가야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요. 어차피 여기 나오는 왕들은 뒤에 다시 업적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다만 여러분이 이제 봐둬야 될 거는 거기 지금 초기의 고구려이잖아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수도가 어디였냐면 졸본이었어요. 초기의 수도는 졸본이었죠. 그러다가 2대 유리왕 때 수도를 한번 옮겨요. 수도를 어디로 옮겼나요? 국내성.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 초기 고구려의 수도는 졸본, 그리고 나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구나 알아두시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중앙집권국가니까 중앙집권국가에서의 기틀 마련을 먼저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왕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이에요. 기틀 마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된 왕, 여기서부터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체제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중앙집권국가의 성립, 고구려에서 성립한 왕이 1세기 후반의 태조왕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 나라를 세운 사람 아니죠. 왜냐면 우리 주몽이 나라를 세운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를 세운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이 왕부터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이라고 표현해요. 태조왕은 첫 번째 왕 아니고 6번째 왕이지만 이 왕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이 왕부터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기틀 마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구려는 1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정복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중앙집권국가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이 2세기 후반의 고국천왕이죠. 그래서 1세기 후반에 1세기의 태조왕, 그 다음에 2세기의 고국천왕, 이 왕 때 이제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태조왕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고구려의 건국 설화, 뭐 우리 주몽 다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제의 성립 봅시다. 자, 그러면 원래 주몽이 부여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주몽의 아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운 건데, 주몽한테는 원래 유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부여에 낳아놓고 온 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몽이 동강왕 유역, 그러니까 고구려를 세울 때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소선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소선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비류하고 온조. 그래서 비류하고 온조가 형이 내려와서 왕을 하니까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비류는 여러분 알잖아요. 미추홀에다가 나라를 세웠고, 온조는 이제 위례성에다가 나라를 세워서 이 비류의 세력이 다시 온조의 세력으로 합류하면서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죠. 지금 건국 설화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봅시다.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게 온조다. 그러면 온조는 어느 나라에서 내려온 거예요? 결국에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구나. 고구려 유민의 백제 건국. 그러면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다는 증거가 있냐?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백제는 72페이지 보시면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이 결합해서 나라가 세워진 거죠. 한강 유역에도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조가 내려왔으니까 온조는 고구려 유이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한의 9년을 막아내면서 성장했다. 한 9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네들하고도 이제 충돌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백제의 건국 설화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보시면 고구려 유민의 백제 건국의 근거라고 나와 있죠.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냐? 있죠. 많이. 자, 그럼 거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백제의 건국 설화 또는 온조 기사에 보면 나와 있죠.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주몽의 아들인데 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어 라고 하는 기록이 일단 건국 설화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이다. 자,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예요. 성이 부여야. 그러면 성을 부여로 삼았다는 건 본인들의 뿌리가 부여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씨가 부여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 석촌동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서울 석촌동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똑같아요. 말하자면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백제 초기 고분 양식, 무덤 양식이 똑같다는 건 같은 세력이 나라를 세운 거구나. 같은 세력이 살았었구나. 여기까지 내려와서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해서 나왔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고구려랑 형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얘네가 지금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까 북이 너네가 도와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게 북위 국서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는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성왕 때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남부여, 남쪽 부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6세기 성왕 때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건 역시 부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6번째, 시조신이 동명왕.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이거나 뭐 그 사람의 부모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시조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시조신이 동명왕이다. 동명왕이 누군데요? 주몽이야. 백제인데 시조신이 주몽이야. 고구려를 세운. 그건 왜 그래?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한 근거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가끔 많이는 안 나오지만 자, 어쨌든 백제 건국의 설화 한번 살펴보시고 가로 2번의 체제 정비. 자, 그러면 역시 백제에서도 기틀 마련이죠. 중앙 집권국가 기틀 마련이 누구냐? 요거는 고이왕이 되겠죠. 그래서 3세기 고이왕 때 자,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백제라는 나라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게 기틀 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신라로 갑시다.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내용만 살펴보고 본래 왕의 업적이나 이런 거는 이제 뒤에 다시 언급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전반적인 내용만 살펴봅시다. 자, 신라로 넘어가시면 신라라고 하는 건 원래 진안 지역의 사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해요. 원래 이름은 사로국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증왕 때 가면 6세기로 가면 신라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로국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신라를 건국한 세력은 누구예요, 여러분? 신라를 건국한 거는 박혁거세. 자, 박혁거세가 건국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다른 지역에서 유이민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제 이 유이민과 싸우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러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나라죠. 동쪽만큼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이민들을 거의 수용하는 편이에요.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혁거세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이민들을 계속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 세력이 석탈해라고 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기말지라고 하는 세력을 수용을 하게 되죠. 석탈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설화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이 사람의 이 석탈해라고 하는 이런 뜻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 대장장이에요. 말하자면 뭐를 다루는 사람, 철을 다루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약간은 문화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신라는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좀 더 발전한 문화를 가진 세력들이 들어오자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세력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석탈해도 그렇고 이제 그 뒤에 다시 기말지라고 하는 세력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발전한 금속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철기를 다루는. 그래서 요 세력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이 신라 같은 경우는 박혁거세의 박씨, 그 다음에 석탈해의 석씨, 기말지의 김씨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교대로 왕을 하게 돼요. 돌아가면서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연맹왕국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중에서는 내물왕 때, 4세기 내물왕 때부터 김씨가 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물왕 이후에 모든 김씨는 다 성씨가, 그러니까 모든 왕은 다 성씨가 김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성씨가 교대로 왕을 하는 연맹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73페이지 보시면 자, 박혁거세 그리고 석탈해 그리고 기말지의 세력이 들어와서 박석김 세 개의 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신라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독특한 점이 뭐냐? 고유한 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돼요. 독특한. 이런 칭호는 신라에만 있어요. 신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왕의 칭호를 사용하더라. 자, 그게 74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7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4페이지 보시면 신라의 왕호변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서 신라만 갖는 되게 독특한 이렇게 왕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더라. 자, 일단 우리는 거기 신라의 왕호변천 표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박혁거세부터 썼던 칭호가 거서간. 원래 이제 원본으로 따지면 거슬한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거서간이라고 하죠. 자, 일단 여러분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고유한 왕명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예를 들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관 왕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한 거를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런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이것도 좀 봐두시면 되는데 거기 지금 막 유리왕, 흐레왕, 내무왕, 소지왕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특히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왕은 누구냐? 마립간. 자, 그 다음에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건 누구예요? 지증왕. 그래서 특히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건 누구냐? 내물왕.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건 지증왕.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편이죠. 그래서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또 말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뜻도 알아야 돼요. 뜻도. 자, 그래서 거서간이라고 하는 건 대군장.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고 하는 건 뭐 제사장.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고 하는 건 연맹장, 연장자, 연맹장. 그 다음에 마립간이라고 하는 건 대군장. 이런 뜻이죠. 그래서 뜻도 좀 알아두고 특히 마립간, 네, 특히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고 어느 왕 때부터 사용됐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단 순서부터 그리고 특히 마립간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왕 그리고 뜻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도움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신라는 좀 독특한 왕호의 변천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가야라고 하는 나라죠. 자, 가야를 한번 봅시다.
보통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국시대라고 불러요. 그렇죠?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삼국이 있었던 건 아니죠. 실제로는 나라가 몇 개였어요? 4개네, 4개. 그래서 원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그런데 왜 삼국이라고 부르냐? 사국시대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가야가 조건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들컸어. 원래는 중앙집권국가로 성립한 나라들만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국가로 성립한 나라들이 우리 금방 봤던 뭐 기틀마련 이렇게 봤던 고구려 백제 신라만 중앙집권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 가야라는 나라는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어디까지 성장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중앙집권국가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조건 미달이야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가야는 뺀 거죠. 그래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다시 정정해서 이제 표현을 좀 정제해 보면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까지만 성장한 거냐면 연맹왕국까지만 갔고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삼국시대에 껴주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뭐를 좀 보면 되냐. 가야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맨 처음에 연맹왕국, 어떻게 형성된 연맹왕국인지 연맹왕국의 형성을 한번 볼 거고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연맹왕국.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연맹왕국으로 성장을 하다가 중앙집권국가는 못 가는데 이 연맹왕국일 때 여러 개의, 그러니까 6개의 가야로 이루어진 연맹국가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연맹국가 체제가 한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전기가야 연맹이 있고 나중에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심지 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전기가야 연맹이 형성이 됐고 전기가야 연맹이 형성된 거는 3세기경에 이제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가야 연맹이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를 하고 중간에 후기가야 연맹으로 교체가 되죠.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5세기 후반에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전기가야 연맹에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인.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가야 연맹이니까 연합국가인 거잖아요. 6개의 가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합국가인데 이 6개의 가야 중에 맹주가 있어요. 맹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장, 형님국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개 중에 하나의 국가가 이 연맹왕국을 이끄는 형님국가였었죠. 그런데 그 형님국가가 쇠퇴하면 가야 연맹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 형님이 누구였냐? 첫 번째는 금관가야였었죠. 자, 김해의 금관가야 중심으로 가야가 성장을 했었어요. 금관가야가 형님 나라였죠. 그런데 금관가야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쇠퇴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이 약해진 거야. 형님 노릇 못하죠 이제.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한 거예요. 이 맹주가 약해지자 해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데 이 공격을 받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연합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그게 후기가야 연맹이고 여기는 김해의 금관가야 이제 해안가 쪽에 있는 지역이 공격을 받아서 약해진 거고 여기는 공격을 받지 않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연맹왕국이 형성되는데 그러면은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 즉 형님 역할을 하는 가야가 어떤 가야냐? 대가야라고 하는 나라예요. 고령의 대가야 내륙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일단 지도에서 금관가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6개의 가야 중에 금관가야, 김해의 금관가야. 자, 거기 지도를 보시면은 해안가 쪽에 있는 가야 보이죠? 거기가 금관가야. 자,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 한번 찾아보세요. 내륙으로 올라가죠. 내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 금관가야.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 대가야. 그러면 이렇게 중심지가 이동하게 된 맹주가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이 계기는 고구려 군대의 공격 때문이에요. 고구려 군대의 공격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 군대는 광개토 대왕의 군대예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의 공격 때문이죠. 그러면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고구려는 저기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 위에 있는 나라가 저기 아래 남해안 쪽에 있는 가야까지 공격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그냥 목표가 가야는 아니었어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해결하러 내려왔던 고구려 군대가 마침 이제 도망가는 적을 쫓아서 가다 보니 이 금강가야까지 쫓아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던 금강가야가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요거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고구려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고구려 군대의 공격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맹주가 바뀌었네. 대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가야. 자, 금강가야가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금강가야가 쇠퇴, 멸망은 아니에요. 아직 쇠퇴를 하게 되자 전기가야 연맹이 깨진 거죠. 해체. 그리고 나서 고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연맹왕국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멸망을 좀 살펴볼 건데, 요 멸망 전에 여러분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75페이지 전기가야 연맹의 형성에서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쇠퇴에 나와 있고, 중간에 보시면은 금강가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원래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삼국 중에 삼한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던 자리예요? 변한이 있었던 자리죠. 변한에서는 뭐가 많이 생산됐었죠? 철이 많이 생산됐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야는 일단 뭐가 많이 생산되냐? 철이 많이 생산돼요. 그러면은 철이 많이 생산된다는 건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이거를 또 수출을 하기 좋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딱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지역이 금강가야였던 거예요. 철 많이 나지? 그 다음에 수출하기 좋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남해안 쪽이니까 벼농사 잘 되지? 이런 것들이 경제력이 굉장히 풍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강가야가 먼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구려 군대의 공격으로 쇠퇴.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자, 옆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후기가야 연맹 나와 있죠. 후기가야 연맹. 자, 후기가야 연맹을 보시면 대가야. 자, 대가야를 중심으로 고령지방으로 다시 맹주가 형성되고요. 대가야가 성장을 하는데, 대가야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자, 아무래도 가야는 한쪽에는 신라가 있고 한쪽에는 백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압박을 받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가야는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라와 혼인동맹을,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보세요. 니은.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자,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한다. 자, 그러면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할 때 이 왕이 어느 왕이에요? 신라? 버풍왕. 거기 나와 있죠. 신라 버풍왕. 6세기 버풍왕 때 대가야와 혼인동맹, 결혼동맹을 체결하기도 하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기 보시면 신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백제와 외와 연합을 하게 되고, 이때 성왕이 싸울 때, 뒤에 이제 다시 나올 건데, 성왕이 싸울 때 그 관산성 전투에서 참여를 하게 돼요. 관산성 전투에. 이 관산성 전투는 성왕이 전사한,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서 둘이 동맹을 맺고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뺏어왔는데,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해서 싸우다가 성왕이 전사한.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가야가 누구 편을 들었었냐면 백제 편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백제가 전쟁에 졌어. 그러니까 역시 금강가야도 같이 쇠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과정에는 또 그런 얘기가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이 백제와 신라 사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이쪽으로 잘 지내봤다가 이쪽으로 잘 지내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양쪽에 껴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 껴서 이런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가야가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양쪽에 백제와 신라 같은 좀 더 발전한 국가들이 자꾸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멸망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위축이 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자, 이제 멸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멸망 같은 경우는 금강가야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김해의 금강가야는 어느 왕한테 멸망당하냐? 버풍왕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버풍왕 때, 물론 신라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을 당한다.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신라는 결국에는 가야는 신라한테 이렇게 복속이 다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멸망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 건 그러면 가야라는 나라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으니까 약했죠. 정치적으로는 좀 미약했으나 그 대신에 철이 많이 생산되고 경제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한 나라다. 그래서 경제 한번 보시면 벼농사가 발달했고요. 남부지방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중개무역, 철이 많이 생산되니까 중개무역을 통해서 또 이득을 챙길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 보시면 어디와 중개무역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한 군현의 낭랑과 대방, 남쪽의 외의 규슈지방. 그러니까 자, 한 군현이 남아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때 그 한 군현 중에 낭랑과 대방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이제 무역을 했었다라는 거, 중개 무역을 담당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무역에다가 벼농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했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연히 문화도 같이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문화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거기 책을 한번 볼까요? 77페이지. 자, 가야의 유적으로는 김해 대성동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 부산 북천동 고분, 함안 마리산 고분, 이런 식으로 다 가야의 고분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문화재들도 이제 발굴이 됐겠죠. 자, 밑에 보시면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뭐뭐가 발견되는지 한번 보시는데 되게 독특한 게 밑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통형 동기나 파형 동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랑 비슷한 게 일본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하고 문화가 비슷하다는 건 교류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고령 지산동 고분군. 자, 고령이니까 어느 나라의 유적일까요? 당연히 대가야겠죠? 아까 김해는 금강가야고, 자, 그래서 대가야의 왕과 지배층의 묘역이다. 돌렬 무덤이다. 자, 그리고 순장이 확인된다. 가야에도 순장의 풍습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철기시대 여러 나라의 순장 풍습 어디였어요? 부여, 그쵸. 여기도 근데 순장의 풍습이 있죠. 자, 그리고 김해 고령 지상동 고분군 사진이랑 나와 있고, 가야 금동관, 이 금동관 많이 봤던 사진인데 요게 이제 요 고령에서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토기도 굉장히 발전해서 이 토기는 일본 세키 토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신라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금이라는 악기 알죠, 여러분? 그 가야금을 우륵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신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래서 아, 이 신라에도 문화를 전파해 줬구나, 문화가 전해졌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넘어간 게 사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그 가야의 시조, 그러니까 가야가 성립되는 시기의 사료 앞에 페이지에 나왔던 그 시조랑 그 사료랑 그 다음에 멸망 요거와 관련된 사료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에 그 가야의 성립과 관련된 사료가 나오잖아요. 건국설화. 이 건국설화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삼국의 성립과 가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 그리고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초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신라의 왕호가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그 왕호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앞에 성립까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삼국의 성립.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의 업적이 시작이 돼요. 80페이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80페이지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태조왕부터 다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의 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이제 고구려의 태조왕부터. 자, 태조왕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중앙집권국가 시작이기 때문에 기틀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우리가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을 했었죠. 그 중에 뭔가 하나는 했단 얘기예요. 영토를 확장하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개의 부족 중에서 하나에서만 왕이 나오든 뭔가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태조왕부터 봅시다. 태조왕은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고, 자, 이제 왕들을 정리하실 때 여러분이 뭐까지 같이 정리하면 되냐면 몇 세기 왕인지까지 정리를 같이 하시면 훨씬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수월하죠. 보통은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뭐 5세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왕이 어느 시기인지를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때 훨씬 쉽죠. 자, 그래서 태조왕은 1세기부터 2세기까지죠. 말하자면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자, 맨 처음에 영토를 영토 확장부터 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옥저를 정복했다. 그래서 옥저 정복부터. 자, 옥저는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그 옥저를 말해요. 옥저는 좀 군장국가 단계였으니까 힘이 약했었고 그 옥저를 고구려에서 복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전고원을 넘어서 옥저를 정복하게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왕권 강화라고 되어 있죠. 자, 5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게르부에서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해요. 게르부에서 왕위를 독점 세습하기 시작한다. 게르부에서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해요. 자, 원래는 부족이 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게르부에서만 왕이 나오기 시작했다. 역시 왕권이 강화된 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냐면 형제상속. 아직까지는 형제상속이긴 하지만 5개 부족 중에 하나의 부족에서만 왕이 나와도 왕권이 세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왕권이 세지고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부 체제로 성장했다. 자, 여기까지가 태조왕의 업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 한번 볼까요? 자, 고국천왕 몇 세기 왕이에요? 2세기. 그렇죠. 2세기 고국천왕 봅시다. 자, 고국천왕 같은 경우는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을 하게 돼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체제 강화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적 성격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면 통치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부족적 성격을 좀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고구려에서는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적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통치가 어려워지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동서남북중 이렇게 동서남북중앙, 중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족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통치하기가 편리하게 이렇게 바꾼 게 체제 강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체제 강화고 두 번째는 왕위의 부자상속이 드디어 이루어지죠. 왕위의 부자상속. 앞에서는 형제상속이었어요. 이제는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진대법이 실시되죠. 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이 실시되는데 자,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갚도록 해요. 이런 거를 춘대추납이라고 그래요. 춘대추납. 춘대, 봄에 대출 빌려주는 거고 추납, 가을에 농사 지어서 갚아라. 자, 그래서 백성들을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준 거죠. 그런 걸 진대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재상을파소를 등용을 하게 되죠. 거기 보시면 국상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자, 부족장 세력이 아닌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출신은 별로야.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상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자, 그래서 고국 천왕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왕권이 좀 더 조금씩 더 안정되기 시작하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러다가 한 번의 위기를 또 맞이하게 돼요. 항상 잘 나가다가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로 등장한 왕이 어느 왕이냐? 동천왕이에요. 그래서 3세기
동천왕 때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때 중국이 위촉 5의 세 나라였어요. 삼국시대, 중국도 삼국시대. 그래서 그 삼국시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중국과 교류를 하는데, 자, 삼국 중에서 오와 교류를 하게 되고, 오와 친선, 그 다음에 위를 견제하게 되죠. 자, 중국의 삼국이 위촉 5였는데, 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위하고는 견제를 해. 자, 그러면 위가 어떻게 했냐?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견제하고 있던 위나라가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서한평을 먼저 공격을 하죠. 서한평을 공격하게 되고 열받은 위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돼서 위의 관구검의 침입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서한평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압록강 근처에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예요. 중국으로 딱 가는 교통의 요충지인데 여기를 우리가 공격을 했었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힘이 약해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의 장군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 수도의 환도성이 함락되면서 세력이 위축됐으나 잘 막아냈다. 그래서 서한평의 공격 그리고 위의 관구검의 침입, 위의 관구검의 침입을 오히려 역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래서 동천왕 때는 한번 위기를 겪게 되고, 자, 이렇게 위기를 겪다가 이제 우리가 복수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미천왕 때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미천왕, 자, 몇 세기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세기예요? 미천왕은 4세기 초반이 되겠죠. 자, 4세기 초반에 다시 이제 이렇게 위기를 다시 타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서한평을 점령을 하게 돼요. 드디어 우리가 서한평 지역을 점령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길목을 딱 우리가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던 중국 세력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안에 있던 중국 세력들이 누구? 한 9년이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게 돼요.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게 된다. 자,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게 되면서 중국 애들을 완전히 축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쫓아내면서 원래 여기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었습니까? 고조선의 영토였죠. 그래서 고조선의 옛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고조선의 영토를 옛 영토를 회복.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하게 된다. 자,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하게 된 게 바로 낭랑과 대방 축출인데, 자, 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낭랑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한 9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9년, 한 사군이 낭랑, 대방, 임둔, 현도 이렇게 네 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낭랑은 원래 한 사군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 9년이었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대방, 얘는 뭐지? 얘는 중간에 현도군은 다시 요동으로 쫓겨나고 얘네들끼리 서로 합쳐졌다가 나눠졌다가 이제 여러 번의 반복을 겪다가 마지막에 대방이라고 하는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9년 때부터 있었던 거는 둘 중에 어떤 거? 낭랑. 중간에 새로 생긴 건 뭐예요? 대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사군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대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없애버리게 된 거예요. 아예 중국 세력을 쫓아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서한평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낭랑과 대방을 쫓아냈는데, 그럼 이런 게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의 이건 지금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때 미천왕 때 중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중국의 과정을 쭉 한번 봤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5호 16국 시대는 5개의 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시대예요. 그냥 막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굉장히 막 복잡한 시대. 그 시대가 중국이 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자기 나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때 딱 치고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천왕 때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5호 16국 시대, 5호 16국의 혼란기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나와요. 5호 16국 시대의 혼란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런 어떤 위기를, 중국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의 이득을 챙길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낭랑 축출.
나와 있고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천왕. 자, 그러니까 동천왕 때 한번 위기를 겪고 미천왕 때 다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중간에 다시 한번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동천왕 때보다 조금 더. 그게 어떤 왕이냐? 거기 보시면 5번에 고국원왕이죠. 자, 고국원왕 몇 세기였었냐면 4세기 중후반쯤 되죠. 자, 고국원왕 봅시다. 고국원왕 때 왜 위기였냐면 주변 나라들이 막 공격해요. 그래서 주변에 거기 보시면 전연이라는 중국의 나라와 그 다음에 백제가 공격을 해오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전연의 침입과 그 다음에 백제의 침입을 받았다. 자, 전연의 침입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선비족의 모형황이라고 좀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비족이 부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선비족이라고 하는 나라, 선비족이라고 하는 부족 애들이 그런 민족이 세운 나라가 전연이라는 나라고 그 나라의 지배층 우두머리의 성씨가 모용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왜 백제의 성씨가 부여씨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용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층인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쳐들어왔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것만 알면 돼요. 전연의 침입 중국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침입. 자, 그런데 이때 백제가 쳐들어올 때 이때 백제는 가장 잘 나갈 때 쳐들어온 거예요. 고구려까지 쳐들어올 정도면 백제가 이때 제일 잘 나갈 때구나. 그러면 이때 백제 전성이란 얘기고 이때 그럼 백제 왕은 누구일까요? 근초구 왕이겠죠. 그래서 백제 근초구 왕이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네. 그래서 이때 백제 근초구 왕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제의 침입 봅시다. 자, 남진을 추진하여 백제를 공격했으나 백제 근초구 왕의 침입으로 오히려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된다. 자,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백제가 고구려를 쳐들어갔고 그때 맞서 싸우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결국에는 전사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위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연과 백제의 침입을 받아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할 정도로 지금 고구려가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바닥을 쳤으니 다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소수림왕이에요. 4세기 후반에 소수림왕 때는 다시 내실을 다지기 시작해요. 안으로 이제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전진과 교류, 전진이란 나라와 교류하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죠. 불교 수용. 자,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설립해요. 그게 태학 설립. 태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교육기관, 최고 교육기관, 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자, 율령이라고 하는 게 나라의 기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령이 반포돼서 체제가 정비되고 그 다음에 태학이 설립돼서 유교가 강조되고 유교가 도입되고 그리고 불교가 수용되죠. 자, 불교 수용은 어느 나라로부터? 전진으로부터. 전진의 순도. 자, 그래서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수용되는구나. 자, 불교 수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그랬냐면 왕권 강화라고 했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가 수용된다. 이렇게 안으로 다진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자, 81페이지 보시면 불교 수용, 전진의 승려 순도, 자, 그리고 태학 설립, 그리고 율령 반포 알아두시고, 자, 순도 이름까지 알아둬라 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사료로 나온다면 전진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진이라고 나올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 전진이나 동진이나 서진이나 이렇게 나라 이름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쪽으로 이동하면 동진이고 서쪽으로 이동하면 서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에 많아요. 되게. 그래서 어떤 진인지 헷갈리는 거지. 진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진이라고만, 전진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료로 문제가 제시가 될 때 사료에는 진이라고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게 돼요. 우리가 헷갈리게 되니까 뭐까지 알아두시냐면 누가 전달해 줬는지. 고구려에는 전진의 순도가. 그래서 순도 이름을 알아두시면 아, 이게 순도 나오는 거 보니까 고구려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수림왕
까지 정리를 쭉 해봤고요. 자,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맨 처음에 태조왕 있고 고국천왕 있고 그 다음에 동천왕 있고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그리고 소수리망까지 해서 이렇게 왕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왕이 물론 다 업적을 알아두긴 해야 되지만 특히 좀 업적이 많은 왕들 중요한 왕들 체크를 좀 해볼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소수리망을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소수리망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성립, 발전 한번 쭉 살펴봤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백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